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국내 증시가 무역전쟁의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펀드는 이 직접 투자보다도 훨씬 간편해서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7%를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외 주식형 펀드들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생각을 하면 대단한 상승이죠. 그런데 이 펀드 역시 채권과 주식 그리고 해외 상품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나요? 펀드 역시 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번에 9월에 미국 금리 인상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또 시장의 연관 관계를 함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요일 글로벌 슈퍼스탁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4% 오르면서 2303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요. 315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29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43% 오르면서 788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 기관이 역시 팔고 있습니다. 29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 외국인은 46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여기서 개인은 나홀로 97억 원 정도 매수 중이네요. 현재 이 코스피 지수에서는요, 이 기관이 연일 5거래일째 계속 매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1% 소폭 내리면서 7,476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S&P 500 지수는 현재 등락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59선으로 이어가고 있네요. 이어서 달러 인덱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안화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달러 인덱스는 0.06% 소폭 내리면서 9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요, 0.07% 소폭 오르면서 1,214달러로 거래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란의 제재를 개재하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등락이 없는 모습인데요. 69달러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어제는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하락했던 부분을 모두 상쇄할 만큼의 큰 상승이었는데요. 2%대 넘게 오르면서 2,77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도 역시 올랐는데요. 항생지수는 1%대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28,24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자를 이후로 800만 원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인데요. 현재는 70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9시 기준으로는 774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유만이 0.8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모든 코인들이 약보합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텔라 도메는 0.76%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거래량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또 새로운 코인이 올라왔는데요. OST라는 코인입니다. 이 OST는 7일자를 기준으로 업비트에 새롭게 상장된 코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최훈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경제 낙관론을 강조하는 미국 연준이 9월에 금리 인상을 확실시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고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 유가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배럴당 90달러를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외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Fed holds interest rate says economy is growing at a strong pac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페드는 금리를 동결을 했고 현재 경제가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요. 페드가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강조하면서 오는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연준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드 측의 워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 제목에 나온 내용인데요. 현재 경제가 강하게 strong rate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전체적인 워딩에서는 strong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이전에 solid라는 견고한이라는 표현을 한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외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US sanctions on Iran are set to keep oil prices elevate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유가를 elevated, 그냥 rise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급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CNBC에서는요. 미국의 이란 제재로 원유 공급이 줄어 국제 유가가 연말에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워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로 갈수록 유가가 80달러 선에 안착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잘하면 90달러 선까지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공급이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저희가 함께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수요일이고 양세동 멘토님과 하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네요. 네, 글로벌 슈퍼스타에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집이 공사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오늘은 화상이 아닌 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시니까 더욱더 오늘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저희가 진단을 해볼게요. 지난 8월 초였죠. FOMC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지금 살펴보니까 지난주에 FOMC 회의 성명서 발표 이후에 눈에 띄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요점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일단 방금 전에도 외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그 FOMC 자체는 지금 달러에 대한 강세를 기대해 볼 만해요. 지금 여건 자체가. 유로존 내에서는 이제 상대 통화인 유로존 자체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종료를 하는 입장이고, 뭐 연준의 입장 자체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일단 고수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달러의 강세 자체를 예측할 만하지만은 지금 장세 자체가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그냥 랠리예요. 상승 랠리. 뭐 한 방향성으로 이렇게 확 튀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9월 금리 인상 자체는 거의 확 실시되는 분위기고, 그러면 FOMC 금리 9월 인상 직전까지는 달러가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9월 금리 인상이 굉장히 확실시되어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저 이번 주 한 주에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 자체가 한 가지가 눈에 띄죠.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뭐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셨겠지만은 미국 금리는 지금 1.75에서 2%예요.
예,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지금 지난달이죠. 2.3%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금리는 항상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상 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25%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2.3%, 2.25%, 뭐 어느 정도 격차, 이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해도 문제될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자체가 여러분들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기존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지지 자체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인데 상방이냐 하방이냐 결정되는 구간은 어쨌든 간에 이번 주 금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 추가적인 매수를 더 기대해 볼 만하다.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 구간 내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통화 정책이죠. 예, 통화 정책상 어쨌든 간에 분위기 자체가 변곡이 나올 만한 시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언급드리는 거지만 의장 자체가 이제 조기금리 파월 의장 증언 자체가 조기금리를 언급을 했다면 달러 인덱스가 무너졌겠지만은 뭐 완강하다. 우리는 아직 경제 성장세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인플레이션 상승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을 했었고 BOJ에서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죠. BOJ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갑작스럽게 긴축을 할 가능성이 시사가 됐었어요. 그럼 달러에 대한 변곡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엎어졌죠. 우리는 초저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변곡 자체에 대한 시황 자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미국 자체도 이제 9월에 금리 인상 기조를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달러의 변곡이 언제 오냐 뭐 이 정도를 본다면은 미국 금리 인상할 때가 이제 변곡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이 정도로 꼭 참고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 동결 또는 그 이상으로 상회 시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저희가 확인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시장 내부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이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인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란의 제재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핵합의 관련해 갖고는 지난달 5월부터 이제 진행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겠지만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찾아야 돼요. 야,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 너네 핵합의 관련해 갖고 우리 요구 사항대로 맞추지 못하면은 너네 앞으로 원유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니네 수출을 완전히 제로로 맞춰버리겠다고 협박성을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매수를 보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건데 아직 이거는 이 이란에 대한 제재 부분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거고 그리고 차트 자체가 지금 추세 차트가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체가 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란한테 기회를 부여한 거예요. 너네 이때까지 한번 맞춰봐라.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 이란이 이거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능성이 그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맞출 가능성 자체가 거의 드물다는 부분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역사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란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원유 제재에 대해서 수출 압박을 진행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예 기간 자체가 남아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원유 자체를 그렇게 추천을 많이 안 드리는 편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세 차트가 아닙니다. 저는 유가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지금 유가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아는데 유가가 제일 어려워요. 유가가 지금 난이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헬이에요. 헬.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이란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계획이 미국이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매수세를 눌러도 돼요. 지금은 굉장히 시기상조라는 말을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뉴스에서는 이미 90달러, 뭐 70달러, 80달러를 넘어서 9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인 결론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추세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형성될 만한 시황이 돼요. 제재를 가하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매수를 보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60분봉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국제유가에서 보면 이제 스팬 자체를 많이 활용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추세가 형성되면은 스팬 자체가 밀리기가 힘들어요. 이거 자체가 무엇을 뜻하냐면은 지금 추세장이 아니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 매매가 굉장하게 어렵다. 굉장하게 뭐 장기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걸 쥐고 가기 굉장히 힘들다. 이거를 하나 언급드리는 부분이고, 단타적으로 이제 매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성이 가능한 시장인데 개인적으로 유가 자체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 시황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단일적 시황 자체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세 자체가 결정되는 거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시기상조고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거의 이력을 살펴보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오늘장에서 해외 선물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 한 줄 평을 듣겠는데요.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 네. 잠시만요. 오늘의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한 유가 상승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자.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매수를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야, 이란의 제재가 가해지면은 실질적으로 가해지면은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겠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은 실질적인 이제 유예 기간 자체가 아직 11월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매수세를 누르는 거는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은 선진입하는 경향이 있고 무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결론이 좀 도출됐을 때 그때부터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진입을 하셔도 무방하다.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그때부터 가능하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의 매매가 좀 어렵다면 저희는 어떤 상품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단타적 데일리 매매 자체는 나스닥하고 유로 골드가 제일 좋아요. 네. 유로 골드가. 솔직히 데일리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 자체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일봉상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전일, 전전일 해갖고 이제 골드분에 대해서 매도분을 노리다가 지금 여기가 심리적 저항이에요. 심리적 저항. 지금 보시면은 95라인이 심리적 저항이에요. 이게 금일 일정까지는 개인적으로 매도세로 조금 달러 자체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라든가 유로 자체를 매도 매수로 다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오늘 눌림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으니 골드를 한 차례 더, 전일도 이제 매수를 봤는데 골드를 한 차례 더 매수를 봐도 무방한 자리가 나올 듯합니다. 지금 포지션 자체를 언급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솔직하게 얘기 드려서 포지션 자체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고 단타적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 지지, 이제 틱 차트 지지를 좀 찾고 네. 다시 한 번 더 이제 달러가 매도세로 추가적으로 발생이 했을 때 그때부터 골드라든가 유로를 매수적 접근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유로 FX와 골드를 매수적 접근이 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없을까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상품은 나스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황 자체가 제가 이제 일전에 이제 글로벌 슈퍼스탁 말고 여기 톡스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딱 일주일 됐죠. 일주일 전에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지수 자체가 미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 슈퍼스탁에 좀 얘기를 드리지만은 지금 미국 증시가 거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증시 코스피 지금 어떻게 보면 내려 눌림을 좀 주지 못하는 입장인데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근데 이 거품 자체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연말까지. 지금 무역전쟁 관련해갖고 계속 이슈를 만들긴 하는데, 무역전쟁은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따분한 소재예요. 하도 오래 끌다 보니까. 그래도 거품 자체가 계속적으로 끼는 입장이 계속 피는 거는 이제 채권 스프레드 자체를 좀 강조를 해요. 10년물 채권하고 2년물 채권 자체가 제로 영역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거품이 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제로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0.3포인트, 0.25포인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제로 영역에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로 영역에 들어갈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품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제 고가 갱신을 좀 앞두고 있는 입장이죠. 예, 고가 갱신 자체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포지션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기준선 지지 맞고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이게 추세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지금 포지션 자체를 무포로 관망하시다가 포지션을 하나 언급을 드리자면은 7425.00 있죠. 이 기준선 하단, 스팬 하단 이 자리가 가장 좋아요. 매수세를 보기가. 요런 자리에서 노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은 눌린다는 소리예요. 추세면은. 그러면은 손절 라인도 굉장히 짧게 형성되고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스팬 하단, 60분봉에서 스팬 하단까지 눌릴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그때부터 반등에 대한 어떤 지지가 보이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보시면은 안정적인 매매를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당연 고가 갱신이에요. 고가 갱신. 그죠? 고가 갱신을 목표로 나스닥 자체의 스팬 하단 부분 접근했을 때 고가 갱신을 목표로 이제 접근하시면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욱더 좀 이해가 잘 되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사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제가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 증시 내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5주 연속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의 어떤 업종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한때 산하 제한까지 펼치면서 인구수 줄이기에 나섰던 중국에 이젠 저출산을 걱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산하 정책을 폐지했음에도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중국에서 내놓은 출산 장려 정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영철 멘토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장 전일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나 넘게 급등을 했던데요. 네, 일단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전일장의 이제 상승 반전, 그리고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대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위안화 환율 급등세가 조금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시장이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700선을 좀 무너뜨리긴 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오후에 이제 가파르게 좀 들어 올리면서 전략 후강, 저점 부근에서 나오는 패턴치고는 나쁘지 않은 그런 패턴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전거래일 정도의 이제 쌍바닥 시도를 하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7월 6일이죠. 7월 6일 날 찍었었던 이 저점 부근에서 일단은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쌍바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저점이 깨지지 않고
상단 한 2,900선만 돌파를 해주면 일단은 뭐 중국 증시에 대한 새로운 추세를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뭐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닥을 확인하자라는 입장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이슈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 뭐 중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중국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8월 들어와서 뭐 6일 하루에만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성강통, 후강통 뭐 채널 통해서 본토 주식을 한 30억 위안어치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뭐 한 5천억 원 이상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쩌면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한 가장 단순한 방법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많이 빠졌을 때 일단은 물량으로 담아놓고 상승할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그 매매 방법이 다시 한번 이제 좀 뭐 부각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중국 증시가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어떤 업종을 좀 주로 매수를 했을까요? 자, 일단은 외국인 투자들이 단순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8월 들어가서 8월 뭐 한 6일 뭐 최근에만 이제 강하게 매수를 한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좀 시장이 꺾여 내려왔었던 6월달, 7월달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저점 수준이었었던 날짜가 7월 6일인데 7월달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7월 2일부터 5주 연속 일단은 본토 증시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 금액으로 치면은 한 5조 원 정도 하나로 치면은 한 5조 원 위안으로 치면은 한 300억 위안 이상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일단은 많이 빠진 중국 증시에 대한 매력을 좀 높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업종은 뭐 금융, 소비, 부동산, 인프라, 그러니까 경기 민감 섹터,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들이 접근할 때랑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면은 어쨌든 대마불사, 망하지 않을 기업들 위주로 외국인들은 담는 그러한 이제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좀 취해왔는데 중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금융, 소비, 부동산, 인프라 이러한 이제 경기 민감 섹터들이 어쨌든 경기가 부진할 때는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빠져서 밸류에이션, PBR 매력이 생겼을 때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주식 매수 호재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서도 같은 컨셉으로 일단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매수한 거는 그 중국 평안보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가전업체 메이디 그리고 유제품 업체 이리 그리고 이제 뭐 시멘트 업체 하이리거 시멘트 그리고 왕커 부동산 조상은행 그다음에 편중미디어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뭐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뉴스를 통해서 이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뭐 중국 증시가 여기서 단기 저점을 찍고 추세 전환이 돼서 뭐 상당 기간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없으실 거고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일단 접근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수 소비주나 아니면은 그 중국 내에서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는 뭐 그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의 여파에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평안보험 어쨌든 뭐 미국 무역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뭐 보험 가입자가 뭐 줄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이제 뭐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전업체 메이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중국 로컬 기업으로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 판매가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중국 부동산이나 아니면 편중 미디어
뭐 무역전쟁이 미디어 관련된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중국 내수 소비주 위주로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들 업종, 그 무역전쟁 여파에 의해서 같이 휩쓸려 내려왔었던 이런 중국 내수 소비주 쪽에 외국인들의 입맛이 조금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슈 소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한 13억, 14억, 15억, 16억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정확한 인구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측정하는 기간 동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구 과잉이어서 이제 산화 제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좀 펼쳐왔었습니다. 약 한 35년 정도 펼쳐왔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이 부분들을 2016년도에 이제 폐지를 했죠. 중국도 이제 고령화에 들어가고, 신생아주가 이제 줄어들면서.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이제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고요. 여기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채권한 빌고로스가 이제 무인도에 갔을 때 딱 하나의 투자 지표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떤 걸 가져가냐, 결국에는 인구 통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진입이 됐었고, 신생아 수가 이제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이번 뉴스를 좀 챙겨보니까요, 이 중국도 저출산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 이 중국 정부는 관련해서 좀 어떤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주택, 취업, 여러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 정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정책을 지원책을 내놓는다라기보다는 각 이제 지방 정부마다 좀 각기 다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이제 출산 휴가 연장, 탄력 근무제,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자녀 이상 가정이면은 현지인 외지인 관계없이 두 번째 주택 구매 보조금 제공해주고, 대출 한도 낮춰주고, 이러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정책적으로, 정책 쇄주를 찾는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중국도 어쨌든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 반대적으로 말하면은 고령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 관련된, 제약, 물론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 중에서 이제 제약 쪽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그런 상황에서는 제약이나 이런 의료, 헬스케어 섹터를 놓치고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장려 정책, 어쨌든 출산장려 정책이 먹히던 안 먹히던 유아나 아니면은 영유아 관련된 지원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산업 섹터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유망 투자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가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3일중공이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전일에 중국이랑 대만 해저터널 관련된 기사가 났었고, 아마 글로벌 슈퍼스탁에서도 다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이 인프라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건설 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은 중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1대1로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좀 펼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중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 건설기계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미국 캐터필라가 사실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두산 인프라 코어
관련된 분석들을 할 때 항상 캐터필라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캐터필라랑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코마츠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를 제치고 벌써 여러 해 동안 중국 기계 업종 굴삭기 이런 이제 건설 기계 쪽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투자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9.27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12.000 위안, 손절가는 8.800 위안으로 잡고 대응하시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3일중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빗썸이 10개의 코인에 한해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원 약관도 새롭게 개편을 했는데요. 10개 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은 거래는 언제쯤 재개되고 이용 약관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첫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캐나다 투자은행에서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 연내를 넘어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SEC 비트코인 ETF 승인은 과연 해를 좀 넘기게 될까요? 관련 이슈 잠시 후에 윤진 멘토님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또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뉴스인가요? 일단 빗썸 측에서 최근에 이제 입출금이 한번 막혔었죠. 이제 그 뒤로 통화들 자체가 코인들이 거래가 입출금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뭐 원화마켓은 최근에 이제 농협권 캔슬로 인해서 원화 입출금도 좀 막힌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일단 코인 기준으로 이제 9개 코인이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방금 기사 라인에는 이제 10개라고 나가 있었는데 원래는 10개였는데 이 중에서 한 코인 모네로가 빠져서 2차로 좀 미뤄졌고요. 그다음에 먼저 9개 코인만 선 오픈된 상태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걸 보고 저희가 좀 빗썸의 입출금이 완전히 좀 재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재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4일부터 9개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픈 들어간다는 공지를 때리고 나서 오픈을 들어갔는데 원래는 4일 기준으로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었는데 또 딜레이가 돼서 이제 오후 7시 정도에 추가적으로 열렸습니다. 그 뒤에 좀 정상 오픈 과정에서 또 살짝 중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5일장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오픈된 장에 대해서는 오픈했다라는 공지가 추가적인 공지가 올라왔었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좀 대형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지가 떴던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좀 중요한 거는 최근에 입출금이 막힌 이유 자체가 이제 해킹건 이후로 막혔었죠. 해킹건 이후로 막혔었고, 그다음에 농협은행에서 캔슬을 놓은 이유 자체도 기존의 해킹건 때문에 신규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캔슬 한번 났었고요. 근데 일단 입출금이 코인부터 재개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코인들도 추가적으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세 차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바로 오픈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협 입출금도 이번 달 안에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저는 15일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싶지만 빗썸 측에서 시세 차익 부분을 오히려 공략을 한다면 더 일부러 딜레이 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의견도 드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코인들을 좀 제외해서 나머지 코인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좀 재개가 될까요? 일단 거래소 시세가 안정된 후에는 이제 거래 재개를 검토하겠다라는 방향인데 일단 시세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가장 시세 차이가 많이 났던 종목이 이제 스팀이랑 스트라타티스 이 두 종목인데 지금 스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현재 3,785원 정도죠. 그다음에 지금 스트라타티스는 현재 지금 5,730원입니다. 근데 이게 빗썸에서는 방금 이제 3,700
원 정도에서 3,780원 정도였는데 스팀이 지금 업비트에서는 1,270원이에요. 그럼 거의 한 3배가량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스트라타티스 같은 경우에도 한 2배 넘게,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2,115원이 현재 업비트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세 차이가 안정이 되어줘야 사실상 원래 트레이딩 상태로 바로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급격하게 오픈을 해버리게 되면 차익 거래들이 좀 폭발하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 측에서는 아마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부적인 거래를 통해서 일부러 시세 조정을 외부 거래소들과 시세를 맞추고자 함을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세 차익을 내면은 지금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줄이게 되면은 일단 최근장 보시면은 차트 자체가 업비트 차트에 가깝게 굉장히 많이 하락세를 이어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 자체가 떨어져서 하락세가 나온 것도 있는데 분명히 같은 종목을 기준으로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 친구들보다 지금 업비트 빗썸에서 더 공격적인 차트의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장 지금 어제장 들어서 폭락세가 나온 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SEC에서 ETF권 지금 승인 미룬 얘기 때문에 사실상 폭락세가 나온 부분이고요. 일단 빗썸에서 이렇게 시세 차익을 줄여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이게 오픈될 경우에 빠르게 차익 거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도 역시나 딱 오픈하고 나면 결국에는 다시 원상태 가격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회귀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거래 다시 재개와 동시에 이용 약관의 개정도 역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 개정 약관에 대해서 이제 공지한 부분은 사실 뭐 과실에 대한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 혹은 이제 법적으로 특별한 규제가 없는 한에는 회원들의 책임으로 좀 돌린다 이런 중심의 멘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해킹 사태가 있고 나서에는 살짝의 좀 양심적인 부분을 넣은 것 같아요. 이제 고의적인 부분 그리고 회사 측의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멘트들을 좀 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출금 재개를 공지하고 나서 이 공지를 추가적으로 띄웠고요. 7시간 뒤에 이제 회원 권리 신장 보호를 위해서 회사 면책 범위를 제한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일단 기존의 정책 대비 개정안은 조금 더 면책 범위가 넓게 얘기를 했다라고 공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부분은 이런 뭐 중과실을 과실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번에 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바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사실 최근에 블록체인 협회 쪽에서 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반면에 반대로 면책 범위를 더 줄인 범위도 있습니다. 개정사항에서. 블록체인 통신 서비스 불량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장애 또는 이제 회원 간 제3자 상호 간의 서비스를 매개로 거래한 경우 한마디로 이제 회원들끼리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 혹은 이제 시스템 자체의 장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들이 막을 수 없었던 뭐 예를 들어 해킹이라던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뭐 과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해킹을 제대로 못해서 방어를 못해서 일어난 시스템이 아니라면은 책임 사유가 살짝 본인들에게 벗어난다라는 관점으로 좀 면책 사유를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공지를 때린 거는 좀 호전적으로 변했다라는 식으로 사실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나서 이걸 법안을 그대로 두면은 사실 면책 범위가 또 과도하게 너무 넓어지는 범위도 생길 수 있으니까 줄이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이 그냥 개정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뉴스 좀 내용부터 들어볼게요. 네, 어제장 기준으로 이제 7일장 SEC 쪽에서 이제 베넥과 이제 솔리드 X 이 두 건의 ETF 상장에 대해서 딜레이를 다음 달 내달 30일로 미뤘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내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제 캐나다 투자은행 측의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ETF 승인 더 미뤄질 수가 있다고요? 네, 저번에 이제 제미니 건이었죠. 이제 제미니는 나스닥 이제 하에 상장되어 있는 지금 상장은 아니죠. 나스닥 하에 이제 자회사죠. 네, 자회사 개념으로 있는 회사인데 이쪽에서 ETF 출시를 미뤘었는데 사실 이제 윙클보스 형제 옛날에 이제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 유명했던 윙클보스 형제가 투자했던 게 바로 제미니입니다. 근데 이 제미니가 계속해서 ETF 건에서 논란을 일으키면서 SEC 측에서 계속 미루고 캔슬시키고를 반복을 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번에 캔슬을
실시를 당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베넷과 솔리드X, 그다음에 CBOE 이 세 개의 ETF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딜레이를 한다라는 관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솔리드X랑 베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 10일 기준으로 발표가 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CBOE 건에 대해서는 내달 9월 21일로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10일이 되기도 전에 먼저 베넷이랑 솔리드 X에 대해서 내달 30일까지 지금 ETF 승인에 대해서 미뤄버린 상태고요. 지금 일단 카나코드 제뉴이티, 지금 캐나다 투자은행입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뭐 그렇게 네임밸류가 확실하게 큰 기업이 미국처럼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건 딜레이가 지금 9월로 넘어가서 9월 30일 기준으로 한 번 더 승인 처리가 고려가 된다 하더라도 이때 바로 승인이 나기보다는 내년 3월까지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뭐 12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일단 베넷과 솔리드 X가 통과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올해 안에 만약에 승인이 다 나지 않는다면 좀 내년에는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우리 멘토님 좀 내년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12호인은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12호인은 9월 21일장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다른 코인 거래소들의 ETF까지도 다 딜레이를 시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12호인 건도 내년 3월까지 딜레이 시킬 가능성은 있다. 다만 무조건 12호인 건은 일단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베넷이랑 솔리드X 같은 경우에는 현물 기준의 트레이딩을 좀 추천하는 그런 ETF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현물 기준의 ETF는 SEC 측에서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일단 선물 기준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워낙 작죠. 그리고 양방향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원웨이 거래상으로 투자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투자 손실을 입었을 때 SEC 측으로 컴플레인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유 선물 ETN, 뭐 ETF 이런 종목을 상장시킬 때 인버스 ETF도 반드시 상장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중앙 거래소 측에서 이제 승인을 시키고 상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버스와 정방향 두 가지를 전부 다 승인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투자자의 선택이지 우리의 책임 소지가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컴플레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웨이 방향에 대해서 ETF를 오픈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컴플레인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SEC 측에서는 현물 기준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부 다 딜레이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마진 거래가 부분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합법적으로 SEC 측에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CBOE랑 CME 측에는 이미 선물 입장이 오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장을 기준으로 ETF를 만들 때는 당연히 굳이 지금 SEC 측에서 거절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위에 뭐 나스닥이라던가 NYSE 쪽에서도 수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ETF 상품이고 그다음에 인버스까지도 전부 다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ETF 승인은 좀 책임성 때문에라도 좀 신중한 저희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이번에는요.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선물 투자로 한 걸음. 선물 투자로 한 걸음? 네.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죠. 선물 투자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 측에서 막았죠. 그래서 하나금융 투자나 뭐 이런 대표적인 선물사들 같은 경우에 이 도입을 준비를 하다가 바로 직전에 캔슬을 당해서 사실상 도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건 때문에 오히려 매도량들이 줄어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시세 폭발장이 발생을 했죠. 사실 그냥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은 매도장에 투자할 수도 있고 매수장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됐어야 과열장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리플 보고서에서도 보실 수가 있었지만 사실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시세를 폭등을 일으켰던 주 원인 자체가 우리나라장이었어요. 그걸 핵심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외국의 이제 뭐 비트 파이낸스나 혹은 우리나라 업비트 차트를 이렇게 딱 두고 비교를 했을 때 최고점 시점 자체가 다른 외국 거래소들 대비해서 한 달가량이나 더 뒤에 발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에 더 계속해서 투자를 돈으로 그냥 끌어올려서 차트를 상승을 시켰던 부분이죠. 그래서 선물장이랑 굉장히 이격이 컸었는데 이제는 이제 선물장이 다 이기고 모든 차트를 다 선물장이 끌어내려서 현재 거래소들을 시세를 맞추고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선물장이 지금 시세를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선물장 투자를 못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쉐임이었는데 이제는 ETF, 해외 ETF를 통해서 이걸 역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특히 그 중에서도 인버스 투자가 열리게 되면 굉장히 빠른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